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마지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청취자이신 박석경 선생님과 DS님께서 계좌 후원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영화가 그 서울의 봄인데 요즘 되게 장안의 화제가 됐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의미도 있고 좋은 영화인데 실제로 지금 평점이나 흥행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 조금 약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어젠가 우리 팟빵 그 게시판에 또 어떤 인간이 이제 또 헛소리를 써놨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블라인드 처리해놔가지고 이제 안 보이지만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앞에 그 더킹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순실 얘기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음. 최순실? 근데 뭐 어떤 인간이 거기서 최순실이 왜 나옴? 그쪽 성향임? 뭐 이지랄 해놨다라고. 나 그래서 네. 헛웃음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쪽이면 너는 어느 쪽인데? 아유, 근데 그게 인간은. 약간 이쪽 저쪽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때 국정농단이 있어서 근데 전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갔는데 실제로 뭐 사실 왕노릇을 하긴 했죠. 아니 뭐 최순실 언급한 게 뭐 음. 불편해? 거슬려? 뭐 최순실 까면 안 되냐? 그냥 그 인간이 불쌍하고 그냥 한숨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최순실 그거 하나 언급한 거 가지고 네 편 내 편 음. 그쪽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고 앉아 있는 그게 한숨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아 진짜 아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짜증 나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고 저희 뭐 유튜브나 팟빵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이제 종종 악플들이 달리곤 합니다. 헛소리들이 달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직은 제가 다 그냥 블락 처리를 해요. 뭐 제 친구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야, 그래도 뭐 악플도 이제 그런 건데 관심인데 또 댓글은 뭐 많이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또 어차피 나중에는 또 그런 게 또 어차피 관리가 안 될 텐데. 근데 우리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은 제가 냅둬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댓글들은 다 예의가 없어. 일단 다 반말 찍찍하면서 무슨 인신공격하면서 그런단 말이지. 저는 그런 거 그냥 그런 인간들은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아직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이때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방송의 뭐 게시판의 어떤 피드백의 그 수질 관리를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진짜 만약에 뭐 우리가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막 엄청 뭐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고 커지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하려고 해도 못 할 거야 관리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금 이게 소소할 때 소규모일 때 저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실 저희는 뭐 저희의 그 뭐 성향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뭐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뭐 강요하거나 혹은 네. 이게 뭐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그 저희랑 뭐 영화를 보는 관점이라던가 혹은 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도 이제 저희랑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도 이제 피드백 올라오면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받아들이지 뭐 아 이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 그 매너가 있는 선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교환하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인데 그냥 다짜고짜 뭐 니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다짜고짜 이제 욕부터 박으면서 내 나이가 지금 40인데 씨 뭐 내가 이제 어서 반말 들을 나이가 아니라고 내가. 최근에 좋은 예시가 있어요. 저희 뭐 어떤 분이 또 저희 들으셔가지고 거미집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는데, 아 저는 뭐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다 기본 예의를 지키시면서 아 나는 이렇게 느꼈고 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뭐 블락 처리한 거 아니잖아. 그냥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뭐 그게 되네요. 나 댓글 달아드렸어 내가 댓글.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그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와가지고 뭐 우리한테 다짜고짜 욕부터 하면서 뭐 하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우리랑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지 않아요. 그냥 그 인간이 덜 된 새끼라고 생각하지 그냥.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근데 뭐 그 인터넷 방송의 숙명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아직 작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게 관리를 할 수 있을 때는 관리하고 싶다. 나중에 진짜 막 하루에 댓글이 막 뭐 100개, 200개씩 달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도 못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뭐 어쩌다가 한두 개 달릴 때는 관리를 난 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튼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네. 자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또 참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속 터지는 근현대사들, 그 연속의 연속. 그렇죠. 독재자를 죽였더니 독재자가 또 나오고 그 독재자를 몰아냈더니 또 독재자가 또 독재자의 친구가 또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는 그 사면타가 컸죠. 우리나라에 정말. 또 그 중에 하나인 건데 주제가 또 이런 참 뜻깊은 영화를 만든 이 김성수 감독 필모를 잠깐 훑어보고 가죠. 아마 저희가 그 전에 비트를 할 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또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또 은근 흘렀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김성수 감독님의 그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또 제가 훑어보기로 한 게 되게 많이 없으세요, 필모가. 생각보다 이렇게 활동하신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자면 네. 이제 95년에 그 런어웨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재밌습니다. 네, 저도 지금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제 정말 이병헌 그 다음에 배우가. 저는 그 김은정 배우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옛날에 그 MBC 드라마에 무동이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둘째 딸인가 되게 이쁜 딸 역할로 나와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여기 런어웨이란 작품에서 그 이병헌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자 주인공 그분이랑 또 이제 이경영 배우의 또 젊은 시절을 그쵸. 우리가 볼 95년대만 해도 지금 같은 이미지가 아니셨어요, 되게. 맞아요. 옛날에 좀 샤프하고 약간 네. 잘생긴 뭐 동네 오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영한 느낌이었고 네, 네. 사실 목소리도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지금의 그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지금 같은 막 그런 내가 보여주지 뭐 진심 뭐 그렇게 그런 톤이 아니었어. 맞아요. 졸라 고독하구만. 오히려 하이톤이었어 약간.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오히려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네. 같은 느낌이 지금의 이경영과 그 과거의 이경영은 많이 다르다. 네, 엄청나게 차이가 네. 있습니다. 옛날에 오히려 좀 샤방샤방하고 약간 꽃미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네. 훈남 같은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이게 이 런어웨이란 영화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 보기 전에는 약간 뭐 B급 이제 약간 실험적인 좀 그런 영화 아닌가 했는데 전 의외로 되게 진지하게 진짜 야 이거 시대를 앞서갔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일단 게임이 주제라는 것도 되게 시대를 앞서간 거. 솔직히 95년에 그치. 그 게임을 주제로 해가지고 뭔가 되게 스펙타클한 약간 또 90년대인데 한국 영화에서 약간 블록버스터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리메이크해도 상당히 잘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갔다. 그래서 좀 불운한 건가? 네. 왜냐면 저게 이제 생각보다 그 정도로 히트가 흥행은 되진, 안 됐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전 지금 와서 봤을 때 되게 뭔가 좀 재평가가 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옛날에 뭐 약간 추억 여행 떠나려고 봤던 건데 저는 보면서 이거 근데 의외로 되게 잘 만들었다. 맞아요. 언젠가 이제 이 런어웨이란 영화를 주제로 한번 잡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7년에 그 전설의 비트. 그렇습니다. 이건 뭐 두 말이 필요 네, 없죠. 저희가 또 비트 옛날에 얘기했었죠. 나에겐 꿈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일기 방송을 또 한번 훑어보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제가 그 팟빵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 방송 그 통계가 나오는데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진컨잡은 그 컨잡 일기와 대결을 하는 느낌이야. 아, 그 청취율이 되게 그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정말 최신에 이제 올려놓은 뭐 가장 최신의 1, 2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상위에 있지만 은근히 나머지는 다 지금 다 일기 방송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하. 그 청취율 순위를. 그래서 정말 그 우리의 그 지난 거를 되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약간 이라부터 정주행을 하시는 느낌이야 계속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컨텐츠보다 이제 옛날에 나왔던 컨텐츠들이 좀 더 이제 뭐 퀄리티가 높거나 네. 혹은 또 추억 속에
그 묻어져 있어서 더 아마 기억에 좀 크게 각인돼 있어서 더 옛날 거에 좀 더 정이 가고 뭔가 마음이 가는 이런 느낌이 저도 좀 있긴 있거든요. 네. 왜 이게 다 옛날 거를 이렇게 많이 들으시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의아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얘기 나온 김에 비트도 한번 들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8년 또 이제 이것도 참 명작이죠. 태양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휠보드를 다 좋아하는데 저 비트랑 태양은 없다는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가지고 진짜 한 100번도 넘게 봤었던 네. 것 같은데 저 두 작품이 아마 김성수 감독의 최고로 이제 그렇죠. 김성수 하면은 바로 대표작. 떠올려지는 아마 전반기 히트작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90년대 이제 그 비트도 그렇고 태양은 없다도 그렇고 약간 그 청춘들의 맞아요. 네,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걸 그린 거잖아요, 되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걸 보고 방황할 때 많이 좀 힘을 냈었던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 쭉 필모를 봤을 때 어떤 김성수 감독이 어떤 그 정우성이란 배우의 그 포텐을 정말 잘 이끌어내시는 능력이 있다. 맞아요. 네. 다 정우성 배우랑 되게 이렇게 한 게 많죠. 네. 2001년 무사. 무사도 약간 좀 비운의 작품이라고 이제 취급을 받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 이제 안성기 배우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진모 나오고 아직 그렇게 엄청 뜨기 전에 장쯔이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무사가 약간 그것도 이제 아마 그 중국 쪽에 뭐 로케를 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올로케 했다 그랬어. 되게 블록버스터고 되게 그 제작비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들인 돈에 비해서는 그닥 딱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에.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뭔가 시대가 가면서 조금 사람들한테 아 좀 재평가를 받는 느낌 약간 그 비운의 그러니까 비운의 작품이라고 하는 약간 그게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그 당시에는 약간 좀 크게 평가를 좋게 못 받았던. 뭐 보면은 저도 그 당시도 극장에서 보긴 봤는데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지다라고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뭐 네. 워낙 이제 김성수 감독, 정성 배우를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보면은 좀 뭐 다를 수는 네, 있죠.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저도 아마 제가 느낄 때도 그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닥 썩 좋은 말을 못 들었었던 걸로 저도. 왜냐면 비트 태양은 없다를 보고 네. 무사를 보면 뭔가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 이제 네. 또 약간 장르도 이제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뭐 현대를 배경으로 한 약간 그 젊은이들의 또 그거고 이제 일단은 런어웨이 비트 태양은 없다가 죄다 이제 조금 그 결이 약간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90년대 그 김성수 감독님의 그 스타일이 특유의 그게 있어 약간 뭔가 좀 이제 좀 왕가이스러운 약간 그렇지 홍콩 영화 네. 비례 약간 그런 게 있죠. 조금 약간 나쁘게 좀 짭가위스러운 약간 좀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톤에서 갑자기 이게 뭐 장르도 무협이 되고 시대가 옛날 배경으로 가니까 그렇지. 뭔가 좀 그 위화감이 있었던 건가.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00년 무사 다음에 2003년에 이제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이게 이제 장혁 배우가 이제 이나영 네. 배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는데 뭐 그냥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코미디물이죠. 뭐. 저 당시에 약간 저런 유형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뭐 동갑내기 과외학이라든가 뭐좀 그런 비슷한 삘의 영화들이 그때 약간 엄청나게 쏟아 나왔던 걸로 2000년대 초반에 약간 한국 영화에서 뭔가 그 좀 로코물 약간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많이 쏟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약간 뭔가 2003년 이후에 이게 공백기라고 봐야 할지 갑자기 10년의 세월이 흐르죠. 네. 그래서 10년간 이제 조용하시다가 2014년에 이제 감기로 이제 복귀를 하신 느낌이 나름 화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 이제 이게 감기가 어쨌든 전염병을 다루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메르스 코로나 다 그럴 때마다 약간 회자가 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전염병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다 보니. 그치. 그리고 이제 2016년 이제 아수라. 저는 이제 아수라는 정말 아수라야말로 그렇게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되게. 아수라가 상당히 괜찮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아마 19금인가 굉장히 이제 잔인해서 이제 그것도 엄청 덜어낸 거라고는 하던데 좀 그 뭔가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작품보다는 평가를 이렇게 많이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평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평가가 박하지라는 생각이 난 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아수라로 인해서 정우성이란 배우를 난 다시 봤고 아 이제 우성이 형이 솔직히 항상 좀 이제 그
이제 얼굴로 민다는 그런 이제 좀 비판을 받고 되게 연기력에 대해서 항상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전 솔직히 아수라 보고 난 이후에 솔직히 아수라가 뭔가 이 정우성이란 배우의 어떤 연기력이 한 단계 그 발전한 난 그게 아닌가 계기가 아닌가. 왜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아수라를 보면서 난 옛날에 그 홍콩 누아를 느꼈다니까. 그런 느낌이 진하게 풍기죠. 전 드디어 요번에 그 정우성에서 그 아수라에 나온 정우성을 보면서 그 옛날 80년대 유덕화를 난 느꼈어. 그 이 아수라 영화 엔딩도 그렇고 최후에서 약간 옛날 열혈남하나 뭐 그 천장지구 같은 그런 유덕화에 나는 그 테이스트가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김성수 감독이 그쪽의 테이스트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다. 약간 확실히 홍콩 영화의 그게 좀 있으신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부에는 이제 거의 비트 태양은 없다가 이제 뭐 양대라고 봤을 때도 후반부 때는 이제 요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요 아수라랑 지금 이제 나온 서울의 봄 이 두 개가 아마 후반기 걸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아수라도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그 괜찮게 봤기 때문에 저는 아수라가 거의 뭐 저는 약간 신세계급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신세계 뭐 범죄와 전쟁 그런 영화들이랑 굳이 견줄 만한 저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는 그 전에 이제 비트 태양은 없다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영화적인 만세나 뭐 이런 걸 봐서 아수라가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솔직히 저도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90년대 그 비트 태양은 없다 이제 물론 뭐 이제 그때의 느낌과 어떤 이제 테이스트가 있는데 그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고. 영화적으로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영화의 완성도만 따지면은 아수라가 더 낫지. 훨씬 더 발전을 했지 솔직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정우성 배우의 어떤 이제 그 포텐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우성 배우가 또 이제 요번에 이제 올해 드디어 개봉한 2023년 서울의 봄 여기서 또 참 우성이 형이 되게 그 헌트에서도 전두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저기서도 전두환 킬러 전문 배우가 됐어. 그러게. 우성이 형이.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실패를 한다는 게 짜증나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이 해방 이후에 그 전두환 노태우까지 쭉 보면은 저는 항상 그걸 느낍니다. 왜 항상 독재자들에게는 뭔가 이게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건지 왜 꼭 희한하게 그 독재자들이 몰락해야 될 그 시점에 기가 막히게 운이 따라줘요. 천운이 따라줘. 희한하게. 왜 이렇게 하늘이 무심할까? 난 그런 지점이 항상 있어. 근데 역시나 이제 이 영화도 보면은 이 12.12 이 군사 반란도 솔직히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실 그 박정희의 5.16도 그렇고 사실은 그 쿠데타 일으키는 인간들도 그 양반들도 되게 쫄리고 후달린단 말이야. 사실 그 양반들도 이제 어떤 자기 인생을 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실패하면 이제 뭐 여기서도 그 전두광이 그런 얘기 하죠. 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그 인간들도 뭔가 삐끗하면은 실패할 수 있었어.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뭔가 이게 운이 따라줄래니까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 안에 이제 그 인간적인 욕망들 그리고 서로 간의 그렇죠. 그 이 관계들 때문에 특히나 이 뭐 다른 그 사건은 모르겠는데 12.12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제 그런 게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간의 욕망. 처음에는 거의 약간 오히려 쿠데타가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측이었는데 전두환이 이제 보안사령관이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키를 갖고 있었는데 영화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이쪽에서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하나같이 다 이제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통신보안을 정두환이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뭘 하는지 다 도청하고 감청을 해가지고 모든 사실 알고 있으니까 대처하기가 너무 쉬운 거지. 거기서 되게 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죠. 정보를 장악했다는 점에서. 그게 제일 컸다. 그래서 그게 좀 결정적인 키가 된 느낌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란을 진압할 수 있을 여지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의 적이 그치. 내부의 적이 정말 짜증난다. 어떤 의미로는 난 전두환보다
그 내부의 적이 난 더 열받았어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에서 가장 열받는 거는 이제 그 김윤성 배우가 맡았었던 네. 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 그다음에 그 안경 끼고 그 참모 차장. 참모 차장 네. 이 두 명이 최고의 난 빌런이죠. 그 인간들 이름도 다 외웠어 나는. 아 진짜 막 그 속이 뒤집어져서 복장이 터져가지고 네.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이렇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런 마음이 든 게 처음이라 아 진짜 열받더라고. 네. 아, 그러니까 정말 이 12.12 쿠데타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 이게 성공함으로써 결국 이게 5.18의 비극까지 다 그 단초를 마련한, 여기서 그냥 반란이 실패해버렸으면은 다 이 인간들 신군부 인간들 다 싹 다 그냥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참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화가 아니라 엄연한 우리의 불과 20-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무슨 먼 옛날 조선시대 때 얘기도 아니야. 조선시대 일제시대 얘기가 아니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거 되게. 그렇죠. 뭐 80년대 네. 있었던 일이니까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네. 그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불과 한 40년 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저 큰 그 시내 대로에 탱크가 네. 들어오고 총등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광화문 경복궁 거기가 총격전이 일어났었다는 게 도대체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독재자들에게 왜 항상 이렇게 천운이 따라주는가.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 진짜 사나이에서 그 김학철 그 빌런을 그 빨로파가 네. 찾아왔을 때 왜 너희 같은 놈들에게 항상 이렇게 운이 따라주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딱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빗댄 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영화의 명대사를 저희가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대충 이제 뭐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시대적 배경을 대충 알아야 되죠. 이제 그 박정희가 79년에 김재규의 이제 그 총에 맞아서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결국 전두환한테 그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또 기반이 마련돼 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어떻게 전두환이 그 어린 나이에 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나 보니까는 그 당시 때 이제 전두환이 보안사령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그 경호하던 경호실,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라든가 이제 그 안기부 네. 그쪽에가 이제 통째로 날아가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이 보안사령관한테 그 힘이 다 쏠려 있었더라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전두환이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비극이 전두환 입장에서 약간 운처럼 이제 다가온 기회가 그러니까 된. 솔직히 이제 그 비극은 전두환 입장에서는 아싸. 아싸지 말어. 아싸고, 그리고 결국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전두환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박정희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두환을 아꼈었고 네. 그다음에 그 하나의 조직을 네. 그 직접 이제 그러니까 관리하다시피 박정희 했으니까. 차원에서 육성을 한 거야. 그런 거지. 내 친위대로.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전두환 박정희 미님이라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 저는 그 하나회도 약간 뭐 태양이 하나, 각하도 하나, 뭐 우리도 하나 뭐 이래서 하나회라고 지었다는데 그것도 뭔가 약간 되게 친일적인 냄새가 나는 약간 그렇지. 그런 명칭이 아닌가. 그 다분히 그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본스러운 네. 그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애초에 박정희란 인간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그 어떤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 그 마인드에서 그렇지. 계속 쭉 이어진 인간이니까 일본 제국을 그리워하고 네.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박정희가 죽고 나니 결과적으로는 박정희의 죽음이 그럼 다음은 내가 이제 대한민국 짱이 돼볼까? 약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되게 마련해준 꼴이라는 거지. 되게. 네, 그렇지. 김재규가 이제 그렇게 박정희 죽인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과정도 좀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뭔가 6번으로 가지 않았었더라면은 또 이렇게 흘러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치, 예, 맞아요. 그 안타까운 또 지점이. 저희가 그때 남산의 부장들이었나 그것 네.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사는 항상 그런 거죠. 보면 여기서 이런 인물이 이 짓을 안 하고 다르게 행동했었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과 다른 역사가 벌어졌을 네. 텐데
이 영화에서도 저는 가장 그 처음에 이 일이 아예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여기서 이제 계엄사령관이 전두환이 뭔가 낌새가 안 좋으니까는 동해로 보내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이제 전두환이 그걸 알아내서 저걸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역사적 사실에는 그 참모 차장이었나 그 사람이 그 네. 귀뜸해줬어. 그 계엄사령관 밑에서 이제 약간 좀 프락치처럼 있다가 이제 전두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되는 바람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게 몇몇 지점에서 이제 이 뭔가 방어하는데 패착의 이유가 몇 개가 존재하는데 네.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딱 깎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것도 좀 큰 계기로 나오는데 뭐 실제로는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전부터 가지, 그치. 그렇죠. 그리고 이미 약간 그거 알기 전부터도 맞아요. 쿠데타 하려고 했어 원래. 예. 이제 그건데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좀 더 이제 극적인 장치로서 이제 그걸 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하필이면 이게 만약에 또 그런 권력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또 그 자리에 앉은 인간이 만약 전두환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면은 그러면 또 뭐 이런 사달이 안 났겠지. 안 났겠죠. 근데 너무 큰 야심을 가진 인간한테 때마침 이거 권력이 나한테 굴러 들어오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전두환이 그 육사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그 대장 기질이 다분했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육사 11기가 엘리트 의식이 엄청 강했었는데 그 전에는 육사가 그냥 뭐 몇 개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개념이 아니었는데 그 11기부터 4년제 대학이 됐대요. 그래서 그 전에 육사는 쳐주지도 않고 그 11기 때 활동했었던 노태우나 전두환이 그 그렇지. 엘리트 의식이 엄청 컸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만이 진짜 네. 육사다. 우리만이 진짜 엘리트다. 특히나 뭐 군인이다. 외국 뭐. 가서 유학도 갔다 오고 하다 네. 보니 어깨뽕이 잔뜩 들어간 거지. 이제. 그 전 기수 선배를 개무시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그거를 알아야 이 전두환이 왜 그렇게까지 되는지. 그러니까 난 이것도 왜 하필 이게 얘기가 흘러갈라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고 왜 이 마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되게끔 맞물린 느낌이 난 드니까 너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치.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영화가 대단한 게 우리가 어쨌든 현대를 살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과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역사가 네.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모르지? 뭐지? 내가 모르는 다른 역사가 있는 건가? 하고 뭔가 다른 결말을 기대하게 만드는 네. 이런 그 뭔가 연출이라던가 표현이 저는 너무 대단해가지고 나는 결말 알고 있는데 혹시 반란구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대를 했어 나는. 가만있어 저기서 미사일 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우성이 형이 제발. 1분 남았는데 제발. 하긴 뭐 바스타즈 같은 영화는 히틀러 죽여버리니까. 그렇죠. 약간 이걸 보면서 저도 네. 이게 사실에 근거한 영화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뭔가 바스타즈 같은 결말을 네. 내줬으면 어떨까 싶은 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 저 전두광 죽여버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차원에서 그렇게 자기 친위대로 육성했던 이 따까리들 네. 그리고 이제 하나회라는 이 집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안에 조직, 군대 안에 또 다른 군대. 그렇죠. 군대 안에 그런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죠. 정치에 네. 개입하는 정치 군인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초반부에 상징적인 장면 나오잖아요. 이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정우성 배우가 맡은 배역은 이제 이태신이라는 캐릭터인데 실제 그 장태환이라는 이제 그분의 실제 인물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역사 왜곡 영화다. 그래서 이제 그 장태환 소장의 실제 사진과 이제 정우성 배우의 얼굴을 딱 해서 역사 왜곡 영화. 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좀 농담 같은 건데. 농담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그 픽션의 비중을 높인 게 이태신 소장이라 그러더라고. 네. 자기를 이제 많이 투영시켰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이름이 좀 많이 다르단 말이야. 실제 인물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이 정우성 배우가 맡은 이 이태신 역할인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장태환 소장님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뭐 그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짜 군인인 거죠. 그죠, 참 그러니까. 군인이었죠. 예. 여기서 보면은 참군인 3인방이 나오는데 네. 그분들의 이제 결말이 여기서 나왔었던 이 반역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서 네. 참 진짜 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최소한 이제 군인으로서 네. 해야 될 도리. 군인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마인드 음. 그거는 너무 확고하고 흔들림 그렇죠. 없는 네. 그분들의 소신이 있는 건데 이게 반란군 같은 인간들이나 이제 말로는 뭐 나라를 위한다고 헛소리를 짓거리지만 그 지네 입속을 위해서 한 것이 무슨 뭐 나라를 위한 거야 그게.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란군에 맞선 정말 이 분들은 정말 참 군인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반란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현충원에 묻혀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정말 열받고 짜증 나죠. 네. 그다 파헤쳐버려야 돼. 사실 우리나라 그 파내야 현충원에 그 부관 참시해야 될 인간들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하나회 때문에 그 하나회가 그렇게 뭔가 이제 권력 집단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물론 뭐 그분도 이제 공과 가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 썩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한 거는 그건 정말 인정해 줘야 된다. 근데 하나회를 해체하는 딜로 사면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물론 뭐 생각도 좀- 그것도 있지만 근데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노태우와 전두환 재판했을 때 너무 일찍 사면을 해줘가지고 한 2년 만인가 네. 사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사형 무기징역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불과 2년 만에 그 사면을 해준 게 참 네 그쵸. 그것도 좀 짜증나는 부분이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도 하나회를 해체한 거는 잘했다. 잘했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인정해 줘야 될 거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물론 뭐 협치 중요하지. 근데 그런 하나회 해체 그리고 금융실명제 이런 거는 남들 얘기 의견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대통령이면은 그런 독단적인 좀 그리고 권한이 있으면은 자기 그 권한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남들이 아유 그건 좀 너무 급진적인 건데요. 왜 내가 하겠다는데 해. 좀 그런 이제 그런 무대뽀 정신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뭐 남들 얘기 다 의견 다 들어보고 아 왜냐면 이게 독선적이고 무슨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네. 정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다수가 원하고 다수의 행복이 같다 그러면은 자신의 소신과 그게 맞다 그러면은 좀 밀어붙이는 네. 그런 것도 있어야지. 좀 그런 무대뽀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런 큰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만약 그거 그럼 그때도 아마 그런 거 남들 얘기 다 눈치 보고 다 했으면은 하나에도 해체 못했고 금융실명제도 못했고 그 총독부 그거 폭파하는 것도 못했어. 옛날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 나치 잔당을 확실하게 이제 쓸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가 청산이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진 여기서 이제 전두광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사람들은 누군가 네. 자신을 강력하게 이제 리드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리더가 되겠다고 여기서 이제 야심을 욕망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 그 여기서 저는 전두광이 완전 미친놈으로 표현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 표현되는 거는 지점은 약간 저는 좀 재밌었던 지점인 것 네.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 악인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약간 최선의 결단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현이가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그 본인도 어차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그 뒤에 어디선가 저 그런 거 옛날에 본 적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계획인가 그거 밑에 구사단인가 어디서 올라와가지고 자기네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때 노태우가 아 여기서 나 자결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지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마 전두환하고 둘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외면하고 돌아설 때 그때 지점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다 뭐 자신의 그 야심과 욕망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는 우리의 그 지난 비극적인 12.12를 다루고는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진짜 우리가 여기서는 내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하다 싶어서 이제 하는 그런 지점으로 보면은 이 또 인간적으로서 전두광은 또
다른 또 캐릭터로서의 면모 약간 이런 네. 거를 약간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이건 우리가 전두환을 옹호하고 좋게 얘기하는 아, 게 아니라 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었어. 뭔가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에고이스트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 에고는 나르시스트.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이 영화도 보면은 위기 상황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 순간에도 남들은 막 우왕좌왕 야 이제 우리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는데도 자기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치. 자기에 대한 믿음과 응. 뭔가 곧 죽어도 큰 소리 치는 그치. 그 약간 깡다구 그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인간이 이제 권력을 잡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사실이다 보니까는 전두환은 이제 범죄자고 반역자인 건 맞긴 맞는데 이게 만약 픽션이고 이제 지어낸 얘기라고 봤을 때는 뭔가 악역이지만 뭔가 매력 있는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인물상이라 여기서 보면은 다른 인물들하고 약간 좀 다른 그렇죠. 결을 갖고 있는 그 반란군 중에서도 뭔가 약간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얘만 좀 다르구나. 네.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시작할 때 그렇게 그 배경 하에서 이제 그 전두환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정성화 참모 총장이 네. 그래서 이 이태신 이 캐릭터를 이제 수경 사령관으로 임명을 시키죠. 또 이제 약간 뭐 정치적인 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참 군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명해서 이 초반부에 그 둘이 그 이제 전두환과 이태신이 복도에서 만나서 난 이번 기회에 같은 편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뼈 있는 대사를 날리죠. 맞아요.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할 때. 오,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확실히 황정민 배우의 그 연기가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약간 눈빛이 약간 흔들리면서도 약간 뭔가 이 새끼 봐라 약간 좀 그런 눈빛으로 약간 되게 그치. 아 그렇습니까 이거 하는데 이제 약간 뭔가 옳은 말이어서 내가 반박하기는 좀 뭐한데 하지만 역시 저 새끼는 난 마음에 안 들어 건방진 놈. 그 반 정도는 그 빈정상한 다 눈빛과 네. 반 정도 약간 이제 분노가 차오르는 그 눈빛이 표현되는데 그게 확실히 야 황정민 배우는 배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또 이제 약간 이 영화가 되게 지점마다 그 전에 했던 대사를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하면서 곱씹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 좋은 대사잖아.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네. 근데 이 좋은 대사를 이 전두광 이 썩을 새끼가 뒤에 되게 안 좋은 의미로 다 쓰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 진압군을 구워 삶을 때 대한민국 다 같은 편이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로 쓰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대세는 이쪽이니까는 니네 네. 다 같은 편 우리 편이야 일로 넘어와 이런 네. 용도로 이제 쓰니까는 그게 참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아이러니하고 되게 맞아요. 후반부에 환멸스러운 의미로 다시금 쓰이는 맞아요. 그런 대사가 돼버립니다. 그 지점이 딱 나왔을 때는 진짜 소름 돋았어.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마지님 얘기하셨던 이제 그렇게 그 같은 그 반란군 내에서 막 우왕좌왕하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 얘기랑 또 이제 그 애초에 반란 모의할 때부터도 거 이왕이면 쿠데타 말고 혁명이란 좋은 단어를 난 그 부분 약간 좀 코미디 같았고 되게 그놈의 씨 혁명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의 네. 그 뜻을 완전 왜곡시키는 거고. 단어를 더럽히는 거죠. 네. 혁명이란 단어를 더럽히는. 근데 그 저는 그 전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 한국 영화 중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촬영 특히나 그 조명을 잘 이용한 영화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 영화에서는 진짜 그 특히나 뭐야 전두광의 그 뭐랄까 거기 집에 모여가지고 네 맞아요. 그 그 불 꺼가지고. 회의하는 그 장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작전본부 저쪽에 작전본부에서 그 이렇게 내리쬐는 그 빛의 그 뭔가 색감이 다르거든요. 한쪽은 약간 붉은 톤이고 한쪽은 그린 톤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지점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위쪽하고 아래쪽에서 써가지고 그 인물들의 그 표정을 딱 그 극적으로 담아내는 이런 것들이 야 보면서도 야 저렇게 조명을 어떻게 잡으면 저렇게 잡을 수가 있나 싶은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촬영을 잘했더라고. 그래서 뭐 내용 그 스토리 외적으로도 이 기법이나 이거 영화를 연출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되게 뛰어나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반란군과의 그
이제 대치 과정에서 또 아주 유명한 장면 나오죠. 이거 이제 이미 그 제5공화국이란 드라마에서 그 김기현 배우님께서 아, 사실 더 훨씬 이제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이제 그게 엄청나게 유명한데 맞아요.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까 아이가?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장놈의 새끼들.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우가 이제 정우성 배우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톤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되게 그 대사 카타르시스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되도 않는 또 이제 회유를 하잖아. 네. 와서 우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성이 형이 뭔가 약간은 조금 더 이제 그 좀 꾹꾹 눌러 담은 네. 그 분노의 그 감정을 이제 야이 뇌가 썩어 빠져 문드러진 인간아, 니들이 나라 걱정해서 군사 발전소 자꾸 쳐 자빠졌어. 이러고서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탱크 몰고 밀고 들어서 니들 대가를 뭉개버릴 테니까. 어우, 그거 듣는데 카타르시스가 진짜 네. 꼼짝 말고 있어. 내가 탱크 몰고 와서 니들 대가리 다 뭉개버릴 테니까 하는데 뭔가 소름 돋더라고 진짜. 네. 쫙. 여기서 이제 또 그 우성이 형이 되게 멋있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 감독님이 그러니까 우성이 형을 어떻게 멋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원래 정우성 배우가 또 이제 목소리도 좀 멋있는데, 예. 근데 그 멋있는 목소리로 되게 멋있는 대사를 하니까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 대사가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12.12 쿠데타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대변하는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진압군이 약간 좀 되게 미적거리고 우유부단하고 망설이는 이유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분단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외부에 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란이 이제 벌어질 소지가 마련되니까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약간 또 못한 측면이 있어. 물론 그 대처가 너무 속 터지고 열받지만 근데 이쪽에서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대처를 못하는데 저쪽에서는 전방에 있는 지들 거리낌이 없어. 근데 아니 북한에서 들어오던 말던 상관없이 네. 절대 안 들어온다라고 하고 아니 전방에 있는 부대 다 빼가지고 서울로 그 반란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지 그걸 안 막고 미적거리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란군 새끼들은 상식을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장태환 소장도 실제로 이놈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설마 아무리 반란을 성공시키고 싶어도 설마 전방 부대를 뺄까? 빼겠냐. 근데 그거- 빼버렸어. 최소한 그거는 남겨놓고 뭐 나머지 세력들이 하든지 하는 거지 그쪽에 있는 그러면은 아예 나라는 어떻게 되는 말로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도리를 저버린다는 거를 장태환 소장 같은 군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그런 뭐 기본적인 상식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권력 잡는 게 중요해. 그러게.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입 속에만 눈이 먼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영화에서 그러잖아. 계속 전두광이 김일성이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 말 한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진짜 무슨 뭐 그냥 군인이 뭐 권력에 탐나서 반란을 일으켰다, 뭐 권력을 잡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매국노 같은 짓인 거야. 이건 되게. 나라가 뭐 북한에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권력만 잡으면 장땡이다. 그런 전형적인 매국노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솔직히 또 난 이 지점에서 든 생각이 되게 뭐 안보적인 또 불안, 전쟁 불안감 이런 게 자꾸 고조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이런 정권과 이런 집단이 지금의 그 빨간 당인 거야. 그렇죠. 그대로 이어져 온 건데. 근데 왜 항상 그런 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도 안보는 보수가.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그 보수 당이 안보를 전혀 일도 신경 안 쓴다는 그러니까 거지.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인간들인데 북한이 뭔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무조건 저쪽 찍어야 돼. 난 이 논리가 대체 왜 이게 되는 건지 나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승만도 사실은 이승만의 그 정권을 연장시켜 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6.25가 터져가지고 만약 6.25가 안 터졌으면은 이승만은 쫓겨날 처지였어.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이 보호하사? 왜 이 인간이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희한하게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런 소위 보수 정권이란 그 인간들과 북한은 공생관계야 따지면. 북한 없으면은 네. 진짜 뭔가 유지가 안 되는.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야 우리 곧 선거하니까 총 좀 쏴주라. 하긴 뭐 옛날에도 실제로 돈 받고 총 쏴주고 했으니까. 네. 아니 누구보다 북한을 욕하지만 누구보다 북한을 사랑하는 인간들이라니까. 그렇죠. 맞아요. 누구보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과 친해. 그리고 북한이 없으면 존립 자체가 약간 북한이 힘든. 있어야만 이 인간들이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거야. 그렇지. 심지어는 국방 예산도 진보 정권일 때가 더 훨씬 더 높습니다. 찾아보면은 보수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어떤 이제 원론적인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의 윗대가리가 썩었어요. 썩었는데 갑자기 외적이 침입해 온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외적이 들어오니까 일단 썩었지만 이 새끼는 계속 냅두자. 이게 난 맞는 건지가 난 좀 그게 항상 의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 적어도 그럼 그 김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김에 그 썩은 거를 없애버리고 쳐버리고 뭐 바꾸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뭔가 사람들 논리는 아 일단은 외적 초절 급하니까 일단 썩은 대가리 인체로 일단 싸우자. 지금 한국의 근현대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 계속. 그러니까 썩었으니까 갈아치우려 그러면은 아 저기 봐라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 일단은 내가 집권해야 돼 일단.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 그냥. 약간 그 북한으로 장사하는 거에 그러니까. 맞들렸는지 진짜 북한 없으면은 어떻게 먹고 살려 그러는지는 참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라 뭔가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이나 사실 지금 봐도 뭔가 이 열받는 이 상황은 딱히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네, 뭐 거의 달라지지 않았죠. 그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어쩌면 이 영화가 되게 12.12가 어떤 건지를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주는 그 의미가 되고 그렇지. 반란군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신군부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정말 근데 이런 인간들이 뭐 나라를 생각해서 뭐 혁명을 했다 이런 그런 개 헛소리를 입에 담으면 안 약간 된다는 전두환 거야. 측근들이라든지 혹은 옛날에 그 유순자가 아니 뭐 전두환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뭐 없었을 거라고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런 말을 입에도 담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좀 어이가 없네. 근데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도 뭔가 그때 마련했던 그런 재력으로 떵떵거리며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그 사회적인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거죠. 네. 친일파 청산은 안 되고 독재 잔당들 청산 안 되고 다 그런 거. 열받는 그런 대사. 이렇게 자기 친구인 그 노태권한테 전두광이 인간은 말이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신을 리드해 주길 바란다니까. 난 여기서 약간 뭔가 실제로 전두환이란 인간은 뭔가 굉장한 세디스트가 아니었을까. 네. 아까 말한 그 에고이스트, 나르시스트, 약간 세디스트 이런 것들의 약간 복합 체인 인물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어떤 세디즘을 실현시킨 인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성향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민주화 항쟁 때 이렇게 했었던 이런 걸 봐서는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는 인간이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전두광도 저 약간 밖에 자기 거느리고 있는 그 이제 부하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뭐 기수로는 선배도 있고 한데 근데 어떤 이제 이미 스스로가 나는 저 새끼들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자기 그냥 이 영화가 되게 약간 그 노태우의 그 싱크로 난 되게 좀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그 외모도 되게 비슷한데 뭔가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왜 약간 노태우가 2인자일 수밖에 없었던 또 그것도 잘 이게 표현되는 거야 되게. 왜냐면 처음에 만류하니까는 네. 야 너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빌어라 네. 이런 장면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친한 친구라고 해도 기질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유한 인물이고 네. 이렇게 에고이스트가 아니랄까? 네. 이게 뭔가 좀 주변을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전두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네, 자기가 짱 먹어야 되는 그치. 네, 그런 성격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 대사가 좀 제 인상에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노태건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단둘이 얘기할 때 그 다른 방에 있는 자기 이제 일행들 얘기하면서 저 인간들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저기 있는 기다. 그 떡고물 내가 원 없이 처먹여 줄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신에 이 자기가 한 이 말은 잘 지켰지. 지키긴 했지. 그러니까 떡고물을 잘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 좋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아 좋은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적어도 자기를 따른 인간들에게 포상은 잘해줬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그 클라이막스가 굉장히 이제 또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물론 이것도 약간의 좀 픽션이 가미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영화에서처럼 막 그렇게 이제 이태신이 막 그렇게 마지막 최후에 거기까지 대치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는 거기까지는 안 갔고 네. 네, 그냥 나갈래다가 결국엔 국방장관이 전화로 지랄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포기한 게 실제 역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 좀 더 극적으로 이제 그 또 이제 장면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서 뭔가 그 바리케이트를 대치하면서 네. 결국 모든 또 이제 아군이 다 배신을 때려버리고 이제 네. 이태신 혼자 쓸쓸하게 자기 어떤 단신의 몸으로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또 가슴 먹먹한 장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두광을 마주한 채로 정말 또 너무 참 의미가 있고 멋있는 대사를 하죠. 넌 대한민국 육군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사실은 이것도 그 실제 이제 전두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맞아요. 죽을 때까지도 사죄하는 척이라도 하고 가지 않은 정말 뻔뻔한 인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 잘못을 했으면 진짜 뭔가 그 잘못한 척, 사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약간 그 병자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진짜로 에고이스트이고 나르시시스트고 네. 세디스트였다는 건 맞는 것 같아. 끝까지 그 자기가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라는 그걸 유지하는 걸 봐서는 그 굉장히 그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던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무슨 뭐 사이코 살인마들 되게 많잖아요. 세계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이코 살인마들보다도 그러니까 순수 악이라는 게 있다면 네, 순수 악에 가까운 인간이 난 전두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사이코 살인마보다도 순수 악에 가까운 인간. 네. 저는 그게 전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에 이제 뭔가 그 화장실에서 이제 성공한 다음에 막 오줌 싸면서 그 낄낄낄 웃는 장면 나오잖아요. 나는 그 장면을 보는데 토할 것 같더라고. 막 울렁울렁 네. 해가지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는데 뭔가 관객이 내 머리 위에다가 오줌을 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 막 울렁울렁 거리는데 막 토가 약간 미식미식하더라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나 이제 그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진짜 감정이입해서 보는 영화들 되게 많잖아. 혈압 오르는 영화. 네. 아, 저 새끼 죽여야 되는데. 근데 정말 나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장면 마지막에 화장실에서 그 장면이 아 정말 저 새끼 쳐 죽이고 싶다. 그 생각이 들고 저는 나도 모르게 그 마지막 그 이 영화 장면 마지막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되게 나도 모르게 울게 되더라고. 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죠. 분노와 짜증과 슬픔과 그 네. 모든 것들이 섞여서 그러니까 맞아. 이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옛날 일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도 뭔가 내가 너무 분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 반란이 성공했다는 게 너무 분하고 그 이제 또 이 영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의 실제 그 단체 사진 같이 똑같이 찍어가지고 아우 그 장면 진짜. 그 쿠데타의 그 이제 주요 인간들 성공한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있는 인간들 지금 다 뭐 보란 듯이 네. 다 돈 잘 벌고 물론 이제 이 영화가 다 이 가명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대략. 에이, 근데 뭐 다 그거 뭐 다 그 군에서 다 한 잔씩 다 해먹고 다 몇 대 국회의원 몇 대 국회의원 뭐 대통령 된 인간도 있고 그렇지. 바로 옆에. 2명이나.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영화가 되게 저는 이제 그날 한 그 낮 2시인가에 이제 봤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되게 더러운 거야. 되게 나오면서 나 왜 이렇게 그냥 영화 보고 이제 바로 일하다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나 이렇게 나쁘지? 뭔가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심장 떨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 막 네. 한두 시간 정도 영화 끝나고 나서까지 뭔가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뭔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밥을 먹는데 이게 막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약간 좀 패닉이 오더라고. 영화를 보고 나니까. 네. 그 정도로 제일 마지막에 너무 쇼크가 많았었고.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웨이가 이제 이 반역에 성공하고 마지막에 그 단체 사진을 찍은 걸로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마지막에 쿠키로 이 2명의 범죄자가 이제 그 재판정에서 그때 이제 딱 그 이제, 심판 받을 때 약간 요런 장면이라도 좀 넣어줬으면은 그래도 나의 분노가 약간은 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분노를 이 감독님께서 김성수 감독님께서 아마 유발하려고 더 일부러 그런 식으로 그치. 했을 거예요 아마 엔딩을. 그리고 사실 그 2명이 뭐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고는 해도 그 뒤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정말 솜방망이 쳐버려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그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러니까 네. 구색 맞추기 시계. 네. 애초에 그리고 솔직히 애초에 3당 합당해서 대통령 됐는데 그러게. 뭐 그게 하긴 뭐. 그렇게 제대로 단죄를 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뭐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한 개 잘한 거라면 3당 합당이라는 엄청난 과를 남겼기 때문에 김영삼이라는 인물은 난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내부의 적이 정말 더 무섭다라는 진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느끼겠지만 이 정우성 배우가 느낀 이 장태환의 약간 이 고립감, 혼자서 네. 어떻게든 이 고군분투 하는 이게 진짜 너무 이 도와줄 사람 이렇게 없나? 약간.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도움되는 새끼들이 없어. 네. 그리고 내부의 적과 싸워야 돼. 그치. 여기서 보면은 진짜 답답한 게 이 본부에서 그 김성균 배우가 맡은 그 실제는 김진기 준장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헌병감. 근데 그 상관이 계속 개 딴지 걸고 정말 참모 차장인가? 네. 그 인간이 딴지를 거니까는 그 인간은 진짜 보면서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배우분들도 굉장히 이제 연기를 잘 하시긴 했지만 진짜 죽방한테 날리고 싶다. 나는 이 영화 보면은 전두환보다 그 국방장관이랑 김희성 배우가 맡은 난 다시금 그래서 정말 김희성 배우의 이 빌런 연기는 부산행 때도 그렇고 뭔가 정말 빌런의 최고봉이다 진짜. 난 진짜 유달리 이번 영화가 정말 열받더라고 진짜. 진짜 그 뺀질뺀질한 정말 김희성이란 배우의 이 빌런 이 내공은 진짜 한국 영화계에서 김희성만큼 빌런을 잘하는 배우는 없다. 저는 약간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배우들의 이제 참여 의사도 있었겠지만은 여기 보면 작은 역할도 그렇고 진짜 쟁쟁한 배우들이 다들 그 역할을 베테랑 배우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가지고 호화 캐스팅이에요, 되게. 와 이렇게 그러니까 역할 하나마다 다 그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연기를 하셨는데 그 또 연기가 다 대단하신 분이다 보니까는 전체 완성도로도 진짜 대단히 뭔가 배우들의 연기 열연이 뭔가 영화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여주는 좀 그런 역할도 했고 그 연기를 보는 것도 상당히 그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여기서 무슨 뭐 그 안내상 배우가 하는 뭐 그런 역할이라던가 정혜인 배우 그 다음에 그 정만식 배우 나와가지고 박원상 배우님도 나오시고 박원상 배우님도 나오고 했었던 그 외에도 진짜 열거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배우분들이 나오는데 이거 캐스팅비가 얼마나 난 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올스타급 아닌가 이건 거의. 그렇죠. 한국 영화 올스타. 내노라 하는 모든 베테랑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로 인해서 그 국방장관 실제 이름이랑 참모차장 이름 외웠습니다. 이 썩을 인간들 이름, 이 국방장관 노재현이란 인간이랑 참모차장 윤성민이란 난 이 두 인간 이름은 나는 절대 잊지 않기로 했어. 이 영화 보고 나서 이 두 인간이 삽질만 안 했으면은 충분히 반란군 진압할 수 있었어. 내가 볼 때는 둘 다 이제 뭐 말은 안 해도 전두환의 뭐 같은 라인이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만약 라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무능하고 특유의 어떤 이 좀 거지 같은 공무원들의 그 보신주의, 그게 너무 보이고, 이 국방장관도 되게, 아니 내가 훑다 보니까 이 양반도 뭐 다 거칠 거 다 거쳤더만, 군 내에서 거친 인간인데 총장 이제 공간에서 총소리 나니까 최초로 이제 이 정성화 참모총장을 납치할 때 그때 이제 총소리 나니까 홀라당 그냥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건 난 마치 무슨 뭐 옛날 그 임진왜란 때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무능한 장수들, 관리들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죠. 그 전형적인 딱 그 느낌이야. 그냥 책임감은 1도 없고 나 몰라라 그냥 문제 생기면은 도망부터 가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을 때는 이쪽 라인으로 타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네 싶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 뭔가 처세술이 발동해서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권력에 빌붙는 그런 형태가 진짜 여기서 보면은 진짜 바람. 네. 진짜 정말 열받는 바람이죠.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그렇게 구공수 이제 실제 구공수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제 반란군 애들이 급해져가지고 그 이제 진압군 측에 연락해서 협상하잖아요. 예. 난 그 장면- 그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나는 진짜 그거 보면은 되도 않는. 아니 바보들인가? 그치. 그냥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게? 이 협정 맺는 게? 나는 그 참모차장이었나 국방차장이었나 그 아니 참모차장. 네. 참모차장이 저쪽 라인인데 뭔가 이거 약간 불확실처럼 숨어 있었던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거든 아니면 진짜 등신이라서 그런 거든 아무튼 열받는. 최고 열받아 최고. 그리고 아니 그게 반란군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걸 안 지키는 게 당연히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데 그치. 쟤네가 저걸 지킬 거라고 뭐 어떤 정신으로 그걸 믿는 건지 나는 이게 국방 장관보다도 더 열받았어 사실. 네. 최고 빌런 진짜. 아우 열받아. 아니 무슨 그리고 반란군 상대로 뭔 협상을 하고 앉았어. 그냥 저 새끼들 말을 왜 듣냐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김성균 배우가 맡은 이제 실제 그 김진기 그 헌병감이 헌병감. 아니 저 새끼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빨리 네. 제압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막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아이 가만 있어봐. 하면서 이제 계속 뭔가 만류를 하는데 와 진짜. 아니 어차피 반란군은 잃을 게 없는 놈들인데 걔네가 왜 그걸 왜 지키냐고.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장면 보면 진짜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 군사 물리인데 우리도 물리자. 그 시절 하는 게 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뭐 이런 등신들이 실제 전쟁 나도 이지랄 하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뭔가 그 무능함에 치를 떨고 네. 그 답답함에 복장이 터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진짜. 맞아요. 나는 전두환보다 이 인간을 더 열받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 뭔가 진짜 빌런이 이제 전두광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답답한 이 국방장관과 이 참모차장. 차장을 왜 도대체 역사는 단죄하지 못했던 건가 막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서 이 인간들도 그 이후에 전두환 측에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은 뭔가 복창 터지는 장면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 네. 어떻게 좀 진짜 일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또 흘러간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이게 좀 뭔가 정해진 결말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만 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요. 왜 일이 이렇게 참 자꾸만 꼬여가는 건지. 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 자꾸만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만 일이 자꾸 꼬이지? 약간 요번에 요 12.12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의아했던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최규하 대통령 실제 최규하 대통령이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평가가 무색무취한 인물.
그리고 이제 좀 무능의 아이콘이라고 네.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까지나 최규하란 인물에 기대한 것 치고는 의외인데 약간 싶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네. 대통령의 본분은 한다 정도?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 양반이 그래도 애초에 그 전두환이 아니 그냥 군인의 신분으로 아무리 뭐 지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대통령 이제 물론 거기는 그 당시 이제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었지만 이제 총리였다가 대통령이 이제 된 거였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 된 거였는데 거기 찾아와서 지가 막 뭐 여기다 사인해달라고 네. 사실 거기서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네. 어불성설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모습에서 뭔가 그 삼국지의 동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세가 된 그런 인간이 이제 뭐 계급이고 위에 그 직책이고 나발이고 그냥 와서 사인하슈. 그렇지. 거기서 말은 이제 재가를 받으러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네. 협박이지. 네, 강요, 네. 폭거. 음. 뭔가 내가 알던 최고 대통령의 이미지는 홀라당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치, 그럴 네. 것 같은 이미지였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원칙을 지키려고는 노력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조금 더 아쉬운 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박정희로부터 이렇게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충분히 그게 인물됨으로써 조금 곤조가 있었다면은 강단이 있었다면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두환이 깝치지 못하게. 자기의 사실 어떻게 보면 권한도 훨씬 더 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성깔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아니 이게 새파랗게 젊은 놈 어디 두 눈 뜨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협박을 하냐고 사실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왜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워낙 이제 약간 뭐 좋게 말하면 점잖은 분이라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긴 나쁘고 하지만 소심한 그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총리 대행이었던 최규하 대통령 이 좀 더 좀 성깔 있는 사람이었었다면은 조금 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한 이제 적이 있어서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 무능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좀 중요한 지점에서 대통령으로서 뭔가 좀 역할을 더 했었더라면은 예, 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은 뭐 어쨌든 대통령인데 그럼 자기가 그 인물됨이 조금 더 그렇게 뭔가 있었다면은 그 전두환의 그런 망발을 참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전두환이 혹시 나를 뭐 어떻게 할까 봐서 두려울 순 있어. 이제 뭐 인간적으로 두려울 순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전두환이 근데 만약에 정말 대통령한테 해코지를 했다. 해코지를 하고 막 진짜 막 뭐 감금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뭐 더 나아가서 살해하거나 그래 버리면은 그러는 순간 전두환의 명분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끝이지. 왜냐면은 애초 지금 지가 그런 권력 가진 이유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시해한 김재규를 내가 처단한 그 명분으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죽인 애를 내가 단죄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그 권력을 가진 건데 지가 똑같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그렇죠. 그 신군부의 모든 명분은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걔네가 뭐 대통령을 붙잡고 농성을 한다 한들 이미 진압된 다음에 걔들은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쿠데타라고 얘네들 자기네들도 쿠데타인 건 알지만 그거를 뭔가 정당화시키기 그렇지 위해서 명분을 예. 대통령의 그 사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결국은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쿠데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지. 사후수체가 승인을 예. 받는단 말이에요. 대세가 어쩔 수 없으니 젠장 굴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한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후 승인도 불법인 거지. 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저걸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최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그런 좀 생각을 하고 머리가 돌아갔다면은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서 조금 더 배짱을 그러니까 배짱을 좀 튕겼으면은 또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너무 또 자기 몸만 생각하고 또 좀 소심하게 예. 사실은 뭐 총리였지 대통령감은 아니었던 인물인 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쉬운 거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아쉬운 점은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뀌었을 때도 변했을 때도 좀 뭔가 그 당시에 대한 뭐 증언이라던가 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역사의 증인으로서 네. 그런 것도 일체 없이 입 네. 꾹 다물고 있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최규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 근데 저는 이제 약간의 제 마음속에 그건 있어요. 그냥 그래 뭐 보통의 그냥 사람일 것이다. 그냥 뭐 보통의 사람 정도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런 전두환 같은 인간을 상대할 정도면은 그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인물들도 그 보통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독재자들한테 개기고 한 거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독립 운동가들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최규하란 인물은 그냥 뭐 보통 이상이 되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딱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좀 뭐 이제 물론 아쉬운 건 있지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그 양반은 까미 그거밖에 안 돼서. 네. 근데 그 뒤에도 보통 사람이 대통령 한 번 더 됐잖아. 그건 그래서- 무늬만 보통 사람이잖아. 보통 사람입니다. 자칭 보통 사람이야. 자칭 말만 보통 사람. 그러게. 자기 말로만 보통 사람이지. 그러게. 보통 사람이 쿠데타를 가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의외였다. 그래도 최규하라는 사람이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저항을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소심한 저. 소심한 저항.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뻗댔다 그래도. 네. 시간은 왜냐면 또 그게 전두환은 내가 바로 가져가면 할 줄 알았거든 원래. 아이 뭐 최규가 따위야 뭐. 그치. 내가 가서 좀 본인도 약간 그렇게 어. 생각했던 것 같아. 자신만만했거든. 내가 뭐 좀 겁만 주면 바로 설설 기면 사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좀 거기서부터 약간 솔직히 그 반란군도 좀 일이 꼬인 거란 말 따지면은. 그치. 대통령이 그냥 순순히 사인해줄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이것 봐라 약간 좀 그치. 왜 안 해주지? 약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내가 이 참모총장 지금 납치한 게 정당화되는데 그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대통령은 국방장관 사인 받아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뻐기다 보니까는 젠장 빨리 국방장 어디서 빨리 찾아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꼬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그 시간 안에 뭔가 조금 잘 돌아갔다면은 이 진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세 번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엄밀하게는 사실은 전두환이 그 계엄사령관을 납치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걸 따지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되느니 나는 그것도 참 어떻게 갖다 붙여가지고 뭐 납치를 하고 뭐 네. 나중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건데 그것도 뭐 그 뭐야 박정희가 죽을 때 거기 있었다라고 뭐 엮은다고 네.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당시 때 안가에서 죽을 때 이 사람은 A동, B동 그 다른 어쨌든 그 건물에 있었는데 그 나중에 다 밝혀지는 건데 그런 것들 사기쳐가지고 그 당시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게 확실히 12.12가 되게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라 진짜 실제로도 특히나 그 위에 전두강 위에 이제 기수들 선배들은 사실은 한 반반이었단 말이야. 이게 되나 안 되나? 네. 안 될 것 같은데. 반신반의했단 네. 말이야. 그걸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의 이제 그 욕망과 또 권력 네.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그 콩고물 이런 걸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면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산이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이제 이쪽으로 붙어서 이제 뭔가 대세 그리고 권력이 이쪽에 딱 자기네 힘이 더 세졌다는 거를 딱 알았을 때 서로 모여가지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그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라던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모이는 이런 장면들이 뭔가 우리의 인간사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냥 뭐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그 쿠데타 사건을 재조명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간사도 뭐 별반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 자신의 삶을 뭐 돌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진짜 저는 쇼킹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혜인 배우가 뭔가 특별 출연을 해가지고 뭔가 약간 DP도 군인 역할을 하더니 되게 약간 안준호가 나오네. DP도 나오고 여기 그 저 김성균 배우도 나오네. 네, 그렇네. 뭔가 안준호로 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수연이랑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뭐냐면은 여기는 배우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연기를 합니다. 황정민은 황정민 배우 연기를 하고 뭔가 저는 약간 좀 안남시장이 떠오르면서 또 그러니까 이전에 맡았던 그런 그 캐릭터들이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이제 섞여 있는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캐릭터 해석을 해서 이 전두광의 역할을 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수많은 배우들도 그런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야 이거 참 진짜 연기라는 게 배우들이란 분들이 참 이거 대단하다 연기란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네. 이걸 보면서 정혜인 배우가 맡은 그 실제 인물도 실제로 이제 그 정병주 네, 소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치.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김호랑 소령.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 영화는 되게 재미도 있는데 되게 뜻깊은 영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영화를 만들 때 우리는 스토리가 나와 있으니까 쉽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재밌게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전에도 뭔가 어쨌든 역사를 다룬 뭐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은 뭐 옛날 뭐 조선 시대를 다룬 것도 있고 뭐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손에 땀을 넘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이 영화는 그렇게 만들면서도 배우들도 연기도 좋고 연출도 진짜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몰입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 엔터테이닝적인 요소도 이렇게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저는 올해 이제 쭉 23년도에 봤었던 영화들을 되돌아볼 때 이제 뭔가 눈에 밟히고 손에 꼽히는 몇몇 영화들이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정해놓은 영화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진짜 저를 굉장히 세게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23년 어떤 한국 영화의 대미를 장식할 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작이기도 하고 이 정도의 영화는 앞으로도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김성수 감독의 어떤 그러니까 명작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김성수 감독 인생의 그 감독님의 필모에서도 가장 빛나는 네. 작품이 되지 않을까. 다른 그 전의 영화들보다 압도적으로 나는 뭔가 약간 이게 레벨이 확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본인 인생에서도 아마 가장 대단한 영화, 네. 걸작, 명작 뭔가 필생의 역작이 아닌가 그렇지 김성수 감독님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서울의 봄 영화 리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 약간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또 몇몇 잘못된 그런 역사관으로 전두환을 빨아제끼는 이제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하는데 근데 빨아제끼는 거는 뭔가 공과가가 한 반반 정도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수도 있는 인물한테 그런 걸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명백한 범죄자를 네. 뭔가 뭐 이렇게 옹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뭐 그런 인터넷에 뭐 그런 여론을 봐요. 무슨 뭐 그래도 전두환 때가 뭐 살기 좋았다 뭐 그래도 그때가 경제 발전을 또 제일 많이 했다. 그리고 뭐 3S는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폄하된 뭐 그런 얘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죠. 뭐 어떤 인물이건 그리고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 다 공과 과가 있어. 근데 전두환도 잘한 게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도 잘한 게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잘한 게 있겠지. 뭐 눈꽃만큼이라도 잘한 게 있을 거야. 있는데 과가 너무 커서 자국민들 학살하는 그 과가 대체 뭐 어떤 공으로 그거를 커버 칠 수가 있나요? 제 논리로는 그거 커버 못 치거든요. 자국민을 그렇게 학살했는데 네. 그거는 어떤 공으로도 그 학살은 뭐 커버할 수 없습니다. 네. 그 공이란 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뭐 살기 좋았다니 뭐 경제 발전했다 그 공이 그 과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30년 전의 일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슨 옛날 100년 전 일도 아니야. 되게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저 또 불과 10년 전 그리고 불과 작년 세월호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난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일이 아니라서 예. 자기 일 아니니까 아유 뭐 광주 사람들 죽은 거는 안타까운데 그래도 경- 나는 잘 먹고 잘 어. 살았다. 경제 발전 잘했잖아. 약간 나만 아니면 돼. 아 나 80년대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네. 나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고 공포스럽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발전을 백날 천날 한다고 한들 내가 만약에 그 전두환이 명령한 그 공수부대한테 내 가족 잃었어 봐.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 가족이 그렇게 나라가 명령한 군인들한테 죽었으면은 아유 내 가족은 죽었지만 경제 발전해졌으니까 전두환 장군님 만세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남일로 보고 네. 강 건너 불경하듯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 주변에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에 경각심을 가져야죠. 네. 왜 그 사람들이 뭐 공감 능력 얘기하면서 왜 근데 그런 얘기는 왜들 그렇게 쉽게 내뱉는지 그런 무서운 얘기들을 네. 자기 일이면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이면은 그렇죠. 자기 일인데 세월호 지겹다. 이태원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뭐 그걸 왜 슬퍼해야 되니? 위안부 이제 그만합시다. 뭘 그만해? 아니 당사자가 그만해야지. 그치. 왜 남이 그만해라 말아야?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그만해라. 5.18 그만해라. 아니 당사자들이 타제를 받고 사과를 받고 뭐 마무리를 해야 그만하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남이 왜 내일 아니니까 그냥 그만해 지겨워.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 그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맙시다. 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이제 다시금 느낄 것 같아. 뭔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흘러갔었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들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날 극장 나와서 되게 난 왜 이 과거에 이미 모든 게 이 당사자도 이미 죽었고 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 기분이 나쁜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다면은 옛날 이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네. 기분이 좀 좋았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약간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네. 있다 보니 딱히 이 영화 시기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 네. 그래서 아마 저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조조로 영화를 봤는데 아침 시간대에도 예성외로 그 많은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보면서 이쪽 저쪽에서 욕설이 이런 저주길 이런 망할 쯧쯧쯧 하면서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제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옛날에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어른분들은 아마 더욱더 이제 기가 막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과거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지금이랑은 이제 지금은 이런 흔적이 아예 없어져 가지고 너무 다행이야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그냥 이제 안도를 할 것 같은데 네. 난 나오면서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지 이거 되게 과거 얘기인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짜증이 나지? 뭔가 이게 현실 얘기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맞아. 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안 차리면은 이 꼴이 또 날지도 몰라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뭔가 기분이 참 뭔가 이 대중이란 존재들의 어떤 그 망각이 네. 저는 되게 두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불과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걸까? 그러게요. 불과 1, 2점 되게 지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그 주된 이유였던 그 국방 안보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가 보수를 지지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도 나는 뭔가 이 영화가 이렇게 대중성도 갖추면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 최근에 순위 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되게
예매율이 높고. 일단은 네. 이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네. 네, 네. 재밌고 또 모르는 사람들 봤으면 오히려 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해가지고 네, 더 네. 오히려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뭔가 저는 거기서 설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지도를 펼쳐주고 뭐 내려오고 빠지고 네. 어디서 올라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뭐 아는 사람들이면 저렇게 됐었지 하고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일이 또 이렇게 됐었구나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쪽이 우세해졌다가 저쪽이 약간 수세에 몰렸다가 하는 요런 것들을 약간 보는 재미,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땀을 쥐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네. 느낌과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이태신이 그 다리 한복판에 서가지고 사단 자기 간신의 몸으로 돌릴 때 거기서도 뭔가 천안문이 생각나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는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음. 네. 작품성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강렬할수록 작품성도 있어야만. 네. 네. 작품성은 없는데 저 좋은 메시지 주려고 한 거니까 좀 봐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네. 좋은 메시지라는 거는 작품성, 완성도랑 네.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거라서 그건 그냥 기본으로 있어야 돼. 작품성은 있어야만이 뭐 메시지가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성도가 없으면은 이 메시지조차도 같이 이제 떨어지게 네. 그 그 평판이 안 메시지는 좋아지니까는. 전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런 좋은 영화가 나와가지고 저 너무 좀 기분이 좋고 맞아요. 뿌듯하고 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최신작을 이렇게 오래 얘기할 줄 몰랐는데 또 실제 역사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하고 또 12일이 또 다가오다 보니 네. 그 최근에 걸리는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이 영화는 한 번씩 안 보셨으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영화 본 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뭔가 좀 지금의 우리나라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또 이제 근현대사 역사 그래서 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걸까?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강 이놈 자식이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보안사놈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인마 사살!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강이 잡으러 가야죠. 반란군은 들어라. 공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